자, 여러분, 뭐, 세계 경제 지금 핫 이슈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건 이거죠. 2008년. 자, 오늘과 해서 한 2번 정도에 걸쳐서는 좀 진지하고, 우리 한번 뭐 진지할 건 없어요. 또 재밌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어쨌든 세계 경제의 포인트는 중국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였냐면,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순조롭게 극복, 뭐 어떻게든 극복을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예상 외로 2008년 경제 위기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표면적으로 몇 년 안에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국이란 나라였죠. 예. 중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2008년 이후에도 고도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그것이 뭐 내수 확대 이했던지 어떤 형태였던지 2008년 경제 위기를 외면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그 경제 위기가 터진 지 4년이 지나서 2012년이 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때 2008년 위기가 무슨 위기였다? 금융 위기였다라고 친다면요. 지금 위기는 2012년 위기는 새로운 위기의 국면이 등장했죠. 왜? 지금은 이제 공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논쟁 기억해 보시면 인플레이션 터질까 디플레이션 터질까 우리 고민 많이 했었죠. 왜? 금융위기 터지니까 미국이 못 쳤습니까? 양적 완화치니까 돈 왕창 풀어내니까 인플레이션 터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돈 왕창 풀어내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다 금방 이해하시죠? 돈 풀어내도 실물 경제 안 가는 거. 예. 이런 거에 의해서 거꾸로 디플레이션 위기가 닥칠 것이냐 논쟁이 막 붙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는 측면은 좀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고 긴축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 수요는 여러분 뭐 되고 있어요? 창출되고 있지 않죠. 유효 수요, 민간 소비도 없고요. 네, 정부 지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많이 했잖아요. 네. 기업의 위기를 우리가 정부와 가계로 넘겼으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업의 위기를 가계와 정부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계의 소비와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이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닌가, 공황의 위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디플레이션의 우려와 더불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일본화죠. 이게 현재의 가장 큰 화두죠. 야, 이러다가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란 건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과 유럽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가는 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이 잃어버린 20년을 안 가기 위해선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미국과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지금 화두는 뭐가 들어가느냐? 과연 미국과 유럽이 물론 자체의 문제죠. 근데 이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사실은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예외적으로 봤었습니다. 미국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예외적인 것이고 반면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시기에도 미국과 유럽은 경제 성장을 해나갔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예외적인 거고 우리는 얼마든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일본이 보편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여기 서구죠. 서구가 예외적이었던 것. 따라서 우리가 보편에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거죠. 우리 왜 미국 양적 완화해서 돈 찍어냈는데 유동성 한정 똑같이 걸렸죠. 일본이 돈 얼마나 썼는데요. 부동산 버블 꺼졌을 때 일본 정부가 돈 얼마 풀었는데 하지만 일본 디플레이션 많고 마이너스 금리 20년 동안 못 풀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20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못 느끼시겠습니까? 예. 지금 3점 양적 완화가 얘기되고 있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20년 가면 일본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적 완화하면 주가도 오르고 뭐 괜찮아져요. 하지만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건 아예 금리는 손도 못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그게 계속 가면 미국도 잃어버린 20년 되는 거고 미국보다 더 힘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한 세계 경제를 위한 구원투수로서의 중국이 과연 또 한 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2012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화두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때는 중국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어요. 하방 경제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돈 안 풀고 있거든요. 네, 못 풉니다. 못 풉니다. 왜 못 푸느냐? 미국보다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더 많이 풀었어요. 절대 액수는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중국이 돈 더 풀었다니까요. 미국보다. 네. 왜?
미국 정부는 달러 찍어내면 되지만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달러 엄청 갖고 있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중국 정부도 돈 엄청 풀었습니다. 수출로 번 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풀기가 어렵죠. 왜? 중국은 경제 성장률만 높은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도 부동산 쉽진 않죠. 물론 중국 부동산 만만치는 않아요. 저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4년, 5년 전부터 자신 있게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4년, 5년 전에 웬만하면 금도 좀 사시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4년, 5년 전에 목이 메처럼 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하고 그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와갖고는 이제 그 하우스 푸어 나오고 말 박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중국은 사실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매년 600만 쌍인가 700만 쌍이 결혼을 하고 아직도 도농 농공이라고 그러죠. 농촌에서 1200만 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주택이 2000만 채가 필요한 나라니까. 어쨌든 주택 수요가. 작년에 중국에서 집을 1000만 채 졌어요. 근데 이건 민간 빼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게 1000만 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과연 중국 부동산이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저는 버블은 있지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2002년, 2003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있었지만 꺼지는 거는 5년, 6년 가서 꺼지는 거니까 전 중국이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예측은 못 한다고 봐요. 버블이 있지만 버블이 있어도 버블이 더 터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버블은 터지는 건 터져야만 한다. 제가 버블세에서 강조한 거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자, 이때 이제 중국에서 논란이 붙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벗어날 수 있다라면 중국이 벗어남과 동시에 세계 경제 요번 위기도 어쨌든 중국을 기폭제로서 돌파할 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고요. 중진국 함정에서 중국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세계 경제는 정말 일본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화두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두 번에 걸쳐서는 이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총체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중진국 함정이란 건 뭐냐면요. 신흥경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 즉 4천에서 10,000불 정도가 되면 신흥개발도상국입니다. 선진국도 말고요. 장기간 거기서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했던 건 남미 국가들이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제가 아르헨티나 말씀드리는데 아르헨티나 두 가지 말씀드리죠. 항상 제가 브라질이 1910년에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우리 1910년에 뭐 했습니까?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나라. 국권 피탈 당했잖아요. 물론 국권 피탈 당한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놀라운 주장을 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도지사 같은 분들도 한 얘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아르헨티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엄마 찾아 산만리 바람아 불어라. 거기에 주인공 마르코가 뭐였습니까? 아빠가 의사예요. 이태리 의사예요. 근데 그 마누라가 아르헨티나 가서 파출부하는 겁니다. 그 파출부 찾아나가는 게 우리 잃어버린 엄마 찾아 산말리죠. 이태리 의사 아내가 아르헨티나 가서 파출부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르헨티나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들 남미 국가가 전부 중진국 함정에 빠지죠. 또 한번 필리핀 장충체육관.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와서 지어준 거예요. 우린 그 당시에 장충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이 만들어준 장충체육관이에요. 거기서 박정희 씨가 연설하고 정당대화하고 장충당공원에서 김대중 씨가 연설하던 시절이 바로 70년대입니다. 서울의 최고 명소 장충체육관. 어디? 필리핀이 한 거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소련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신데, 야, 경제 성장을 했다고 고마워해야 된다면 스탈린을 제일 존경해야 된다. 그분이 딱 말씀이세요. 경제 발전했다고 그 지도자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면, 물론 하여튼 표현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면 스탈린한테 우린 최고 현사를 바쳐야 된다. 스탈린 시절에 소련이 엄청나게 경제 발전하죠. 스탈린 뒤를 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뭐 합니까? 미국에서 연설할 때, 미국 아니라 연설할 때 큰 소리 치죠. 우리 세대에 미국을 잡겠다. 잡긴 뭘 잡습니까? 개콜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 이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나라들은 결국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명한 경제학자인 레스터가 말한 거죠. 예, 중진국 함정의 예외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개도국으로 출발을 해서 100년 안에 부자가 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외로 나오는 게 이제 한국인데, 사실 한국도 저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2만 불에서 몇 년인지 아십니까? 국민소득 2만 불에서요, 우리 지금 15년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뒤에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기억해보세요. 우리 IMF 직전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국민소득 2만 불 했었어요. 왜? 그때 1달러에 600원이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2만 불 했던 거예요. 지금도 2만 불이에요. 우리가 원화로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달러와 가치평가로는 지금도 2만 불이라고요. 국민소득 2만 불 우리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국민소득 2만 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국민소득 2만 불인 나라. 우리도 왔는데 우리는 이제 중선 우리 선진국 문턱에서 깔짝깔짝 되는 거죠. 예.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는 건데 중진국 함정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진국 함정은 왜 생기냐는 거죠. 자, 그럼 중진국 함정이 생기는 이유는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되느냐? 생산 요소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생산 요소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주 간단하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을 제철소 가서 공장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죠. 왜? 농업에서 부가가치보다 제철의 부가가치가 크니까. 금방 이해가시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노시는 분들을 서울에다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면 경제 성장은 높아집니다. 그런 게 전형적인 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농사 짓던 사람이 제철소 만들려면 사람이 농사 짓다가 제철소도 와야겠지만 제철소를 만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 같은 거를 투입하는 것이 전형적인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증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생산성 향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술혁신이죠. 생산성 향상은 사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면요. 기술을 뭐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혁신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막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혁신 지랄하고 있네. 노동의 질이 바뀔 뿐이죠. 자, 어쨌든 노동의 질을 높이거나 노동 강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거죠. 노동의 문제니까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있으면 항상 경제 성장률이 어디가 높다? 개도국이 높죠. 왜? 개도국은 이걸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진국은 뭐밖에 못합니까? 이거밖에 못하죠.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선진국은 이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왜? 생산 요소 더 이상 투입 뭐예요? 다 도시화 됐는데. 다 도시화 됐잖아요. 우리도 더 이상 투입합니까? 우리도 지금 도시화율이 90% 넘었는데. 네, 불가능하다 이거죠. 더 이상 자본,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하시냐면요, 자본 투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특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제일 슬픈 게, 저도 이제 막 고민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가 늘고 있거든요. 자영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자영업자가 늘어요. 우리나라 특히 외국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슈퍼나 가게를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럼 유럽이나 중국보다 개업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서울은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다가 여러분 무슨 공장을 짓습니까? 서울에다가 돈 투자해서 벌 게 뭐가 있어요? 그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거꾸로, 지금은 중국에 가서 뭐 돈 투자해서 돈 벌 때 쉽잖아요. 거꾸로 중국 애들이 지금 상해에다 돈 투자해서 돈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서부에다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돈 있는 애들이. 예, 상해는 더 투자할 게 없잖아요. 더 큰 빌딩 올려요, 상해? 가보시면 한국 빌딩 귀엽잖아요, 상해 가보면. 장난 아니죠, 마철루가. 전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든 안 빠지든 이제부터 세계 최고의 도시는 이제 뉴욕이 아니라 상해로 갈 겁니다. 네. 최고의 물동량, 유동량 이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위치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비행기 항공편 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단히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이 순간에도 50만 명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말 이해가시겠어요? 비행기를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네. 근데 그 50만 명 중에서 뉴욕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겠어요? 상해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겠어요? 뻔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걸 떠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선진국은,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전까지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선진국은
자, 미국이나 영국과 프랑스는 왜 자연스럽게 중진국 함정에 안 걸렸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왜 되느냐? 처음에 얘네도 생산 요소 투입을 증가해서 뭐해? 경제 발전했죠. 그 다음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얘네가 항상 기술 1위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진국 함정은 왜 걸리느냐? 처음에 이걸로 투자를 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넘어가기가 어렵죠. 왜? 1등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영국은요, 처음에 뭐예요? 저 생산 요소 투입해서 증가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쓰고요. 그 다음에 공장 지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성 향상. 더 수준 높은 공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발 공장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제철소 만들면 되고 그 다음 반도체 만들면 돼요. 왜? 저 성냥 공장이나 제철소나 반도체 공장이나 영국이 맨날 맨 앞에서 하니까. 자기네보다 더 기술이 앞선 나라가 없으니까 생산성 향상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건 왜 걸렸느냐? 처음엔 생산 요소 투입해서 증가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제철로 넘어가고 싶은데 왜? 제철 경쟁력이 이미 어디? 선진국이 더 뛰어나니까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뭐가 돼요? 경제 발전 이뤄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공부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반도체로 가고 싶은데 반도체는 이미 한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으로 가기 어렵다. 이게 이제 중진국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논란은 뭐냐면 과연 중국이 이 중진국 함정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중국이란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꿈일 텐데 경제 성장률은 뭐 10%대 아닙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은 거의 2, 3%예요. 환타스틱하죠. 케인즈가 봤으면 기절하는 거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경제 성장률을 10%대를 되면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뭐 했냐면 요거는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진 않았어요, 우리는. 네, 물가 상승률이 거의 육박하거나 올랐을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 쫀쫀한 고성자 속에서도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뭐냐? 이제 중국이 GDP 4,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치하게 얘기하면 GDP 4,000불이 되기 시작하면 미원을 안 먹는다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미원 맛이 슬슬 싫어지기. 그래서 상해 인류층 애들이 이제 미원 슬슬 안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 많이 미원 먹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전까지 보자 이거요. 중국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78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인데요. 자본 투자에 의해서 64%, 노동에 의해서 9%. 그럼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죠?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는 27%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뒤에서 보겠지만 2008년부터는 역전시켰어요. 무조건 2008년부터는 역전시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업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왜? 아까 말했지만 자본 투자를 하더라도 별로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에다 무슨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더 벌겠습니까? 대기업이 서울에서 뭐를 해서 돈을 더 벌을 수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빵집이요. 뭐가 없어, 뭐. 그냥 빵집 들어오는 거지, 뭐. 베이커리나 만들어보자. 삼각김밥이나 팔아보자. 그런데 이제 그거 대신에 뭐하다? 반도체 공장 안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경제 발전 해나가자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쁜 측면일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반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한국 경제의 발전이 이제는 더 이상 생산 요소의 일방적인 투자 증대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뤄내고 있구나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뀌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왜? 계속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중국도 알고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현재 자본 투자만의 고성장이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얼마나 재밌느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지만 자본 투입만으로 경제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는 이유는 뭐냐? 그건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왜? 자본 투자만 한계가 이른 이유는 0.1초. 중국은 여러분 GDP 하면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러죠? GDP는, 이제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GDP는 뭐예요? 민간 소비 플러스 민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투자 플러스 뭐예요? 정부 지출 플러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순수출로 이루어지는 게 중국 경제 발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전까지 중국 경제는 민간 소비가 없었죠? 네, 민간 소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민간 투자해갖고 물건 왕창 만들어서 수출해서 경제 발전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자, 세계 경제는 100% 지금 뭐가 돼요? 민간 투자해서 중국이 수출했잖아요. 수출 더 이상 쉽지 않죠? 네, 중국 올해 발표됐죠? 요번 달부터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죠? 왜? 볼 것도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유럽 경제하고 미국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이죠. 제가 요번에 유럽에 독일하고 스페인을 가봤습니다. 요번에 간 게 독일하고 스페인 두 나라 딱 갔거든요. 왜? 나름대로 좀 보고 싶었어요. EU 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럽과 스페인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요거 특집하고 난 다음에는 스페인하고 독일을 이제 제가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오마이뉴스에 우리 강좌에서 제가 풀어낼 건데요. 어쨌든 유럽하고 미국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통한 순수출 증가로 극복은 못하죠. 정부 지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 했었잖아요. 예. 자, 요번 2008년 위기 했죠. 더 이상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 돈 안 풉니다. 절대 안 풉니다. 물가 때문에 못 풉니다. 자산 거품 때문에 절대 못 풉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은 이미 인민은행이에요. FRB보다 커요. FRB. FRB가 가동할 수 있는 돈이 3조 달러입니다. FRB보다 큰 은행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ECB, EU는 걔네가 3조 5천억 불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보다 더 큰 게 인민은행이고 4조 5천억 정도, 5천억 달러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인민은행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민간 투자 플러스 순수출, 정부 지출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민간 소비로 가야 되는데 왜 민간 투자가 더 어렵느냐? 이게 이제 금방 정리가 되셨죠. 예, 왜? 세계 경제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발전 전략으로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근데 그것이 이제 표로도 실제로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중국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본 투자. 네. 아까 보면 생산성, 총 GDP 증가율에서 자본 투자가 한 70% 차지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뭐예요?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요 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뭐다? 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도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더라. 왜? 정답 0.1초 만에 공급 과잉이죠 뭐. 잡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뭐다? 공급 과잉. 오늘 진짜 제가 저희 이거 준비하느라 이거 끝까지 이거 1부 2부 다 보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이거 저희가 이거 정말 자료 진짜 한국은행 들어가갖고 난리치면서 여러분 구해와갖고 우리가 토탈리티하게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죠.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성장을 못 일으킨다는 것이고 그런 생산성 형상이 어쨌든 못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이시고 예. 그러면 계속 고정 투자하는데도 경제가 안 발전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공장은 짓는데 경제성장이 안 이루는 거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재고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도 공황의 우려가 닥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더 재밌는 거 보세요. 그러면 GDP 대비 투자 비율, 고정 투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은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더 심각한 건 중국이 소비가 늘고 있죠. 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공항 가면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고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요게 나오는데 중국이 소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 전체 국민의 0.5%가 그 나라의 부의 70%를 가진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비하는 게 일정 상류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은 싹쓸이 할 수 있어도 나이키는 싹쓸이 못하죠.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어가 아니라 중국은 최상위층 아니면 빈곤층밖에 없기 때문에 명품을 싹쓸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 홍콩 매장에서 아주 뭐 외국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중국 분이 나이 드신 약간 좀 중국 드신 중국 분이 젊은 여자분 모시고 오셔서 예, 양말 벗고 정말 발에 이렇게 때를 문지르면서 2줄에서 저줄까지 사시더라고요. 제가 샤넬 매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저는 당연히 뭐 살 생각도 없고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명품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GDP 대비 소비 비율은 이거예요.
예, 한국은행 도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중국 소비가 늦는데 GDP 대비 소비 비율은 이거예요. 이걸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뭐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쉽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재밌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을 증가시키는 거라 그랬죠. 생산 요소 투입 증대로 경제 발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했던 게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의 중공업 정책이라는 건 농민의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냅니다. 그 전략이 효과적이었냐 아니었냐는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하주 씨 같은 경우 평가할 땐 그 정책이 어쨌든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죠. 그쪽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왜? 경제만이 어디 있어요? 문화인류학 뭐예요? 경제 발전을 하는 건 초창기에 누구나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있는 인력을 도시로 몰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시골에서 도시로 변했잖아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 출산율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왜? 시골에서는 애를 왜 낳습니까? 걔 다시 농사시키니까. 시골에서는요, 무조건 남존여비죠. 여러분, 전 세계 농업국가 중에서 남존여비 없는 나라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선시대 남자의 평균 수명이 길었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길었다. 당연히 남자가 길죠. 농업국가 중에서 여자가 평균 수명 긴 나라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길어진 거예요, 여자가. 아니, 조선시대 생각 안 나세요? 남자랑 여자랑 아픕니다. 아빠가 병원 누구 데리고 가요? 옛날에 여자애 나면 아빠지가 뭐라 그래요? 헤이! 이름 뭐라 할까요? 말년이라 해라, 말년이. 마지막 년이니까. 그잖아요. 아, 말년이가 뭐예요? 말숙이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 어머, 말숙이는, 그 8시 드라마 뭐죠, 거기? 8시, 뭐죠? 넝쿨당에 나오는 막내딸 이름인데. 자, 어쨌든, 일숙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때는 남자애가 아프면 병원 뛰어가는 거고요. 여자애가 아프면서 쳐놓는 거예요, 어디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밥이 한 끼 있습니다. 누구 줍니까? 옛날 우리 엄마가 고기 한 점 있으면 여자애 줘요, 남자애 줘요? 남자애 주죠. 영양 상태가 남자가 100% 좋은 거예요. 알겠죠? 산업화가 돼서. 자, 이건 뭐냐면, 남존여비가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뭐가 내려질 겁니까? 자, 시골에서 왜? 도시로 오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옛날에는 애를 낳아야죠. 왜? 얘가 바로 노동이니까. 우리 집안에서 노동자를 늘리는 거니까. 근데 도시에서는 애가 바뀌어요. 옛날 시골에서 애는 뭐다? 생산의 개념이거든요. 도시의 애 개념은 뭐예요? 소비의 개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애를 하나 낳아서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2억 4천이 듭니다. 애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낸 데까지 2억 4천. 왜 모르는 게 없을까요? 2억 4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를 하나 더 낳는다는 거 왜? 노후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이건 소비의 대상이니까 출산율이 줄어들죠. 두 번째 뭐가 될까요? 수명이 길어집니다. 수명이 왜 길어지죠? 인간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큰 현격한 공헌을 한 건? 네? 뭐다? 네. 뭐도 아니고 우리 저것 페니실린이 엄청 중요하죠. 페니실린 보니까 닥터 진 보니까 막 자연 상태에서 페니실린 구해갖고 조선시대로 돌아와서 구해주던데 대원군하고 치고 짜고. 자, 그건 드라마 얘기고. 페니실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 약 중에서 인간 평균 수명을 제일 늘린 건 페니실린일 거예요. 왜? 조선시대 사망률 1위는 뭐다? 왕 다 뭐로 죽었습니까? 종기로 죽지 않습니까? 모든 왕은 대부분 다, 왕은요, 전염병으로는 안 죽어요. 왜? 환자는 궁궐에 못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왕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왕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죠? 왕은 다 종기로 죽어요. 종기 페니실린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전부 다 페니실린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왕들은 기본적으로 종기로 죽습니다. 금방 이해됐죠? 종기로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종기 페니실린은 끝나지만 페니실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수도, 물이거든요. 물로 씻으면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위생 환경이 개선되니까. 그럼 물이라는 건 여러분 거꾸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상수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건 도시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제가 왜 했겠습니까?
생산 요소 투입을 증대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면 그 결과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뭐가 이루어진다? 부양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노인이 많아지고 애를 안 낳,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애를 안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5세에서 64세의 인구, 즉 그 나라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어느 변곡점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때 중진국의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 걸리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으로 못 넘어감과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의 감소가 동시에 닥치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아주 재밌죠.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한번 가보시면요. 중국도 가보시면, 자, 우리 보시면 요거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정책 썼습니까? 1가구 1주택 정책 썼죠. 이제 그래서 한 사람 한 가구에 한 이거밖에 못 낳죠. 예외는 뭐가 예외였는지 아십니까? 물론 소수민족도 예외지만 두 부부가 대학원 이상 진학하면 니네 부부 너무 똑똑하니까 더 낳아라. 네, 예외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기부하면 뭐 이런 예외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도 있죠.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13억 인구라고 그러지만 14에서 15억은 될 거라고 그러죠. 왜? 시골에서 호족이 안 올린 애들이 많으니까. 올리면 처벌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에 딱 따르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양률 바라보면 중국도 2015년이면 정점을 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정점 쳤죠. 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부양률이 급격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부양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가 되느냐? 동시에 왜 부양률이 높아지면 더 힘듭니까?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뭐로 이루어졌다? 중국 경제가 민간 소비 플러스 민간 뭐가 있습니까?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뭐가 돼야 됐습니까? 순수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이거 하고 이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민간 소비 늘려나가야 된다. 중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아까 보셨지만 부양률이 이렇게 늘어나면, 자, 여러분 만만치 않죠? 네. 이걸 갖다 이제 중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지 우리 한번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왜냐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데 2010년이거든요. 아직은 세계 평균보다도 살짝 넘어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넘어섰어. 이게 지표가. 더 재밌는 거는 고령화 속도를 일본보다 중국이 더 빠릅니다. 물론 더 높게 빠른 나라가 하나가 있죠.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 19살 청년이 65세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고령화 65세 노인 인구가 3분의 1입니다. 2030년에 우리나라 중간 연령이 51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30살 되신 분 20년 지나서도 길 걸어다니 보면 젊은 분보다 나이 많은 분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보면 50이 됐는데도 좀 있으면 50이 됐는데도 길 걸어다니면 젊은 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니까.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자,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우리가 한번 중진국 함정을 중국이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파이팅!